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성의 서론 그리고 논리적 사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성이 다루고 있는 그 세 가지의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이것을 순수 이성의 오류 추리,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 순수 이성의 이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정언적, 가언적, 선언적 판단 혹은 정언적, 가언적, 선언적 추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첫 번째 정언적 추리인 순수 이성의 오류 추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대상은요, 우리 인간 자신이고요. 인간 안에 깊숙이 있다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칸트 철학 입문 126쪽입니다. 심리학적 이념.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 영혼의 이성 개념을 범주의 네 항목의 기준에 따라 제약을 시도함으로써 이성은 네 개의 심리학적 원칙을 얻는다. 이들 원칙은 전 합리적 심리학, 따라서 형이사학적 영혼론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순수 이성의 오류 추리를 되레은 심리학적 이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류 추리가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영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심리학적 이념이다 라고 한 되링의 해석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정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추리를 할 건데요. 이때는 우리의 12가지 범주였던 분량, 성질, 관계, 양상이라는 이 네 가지의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영혼,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형이사학적 영혼론 혹은 합리적 심리학이라고 말합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이성적 심리학이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명제,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에 있어서 언제나 수적 동일성, 즉 우리가 사유하는 자아의 일치, 따라서 영혼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로써 영혼은 양적으로는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것은 다음의 명제로 유도한다. 영혼은 단일이며 다수가 아니다. 즉 이것은 영혼이 인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간 안에, 인간 마음에 내적에 있는 근원적인 것을 우선은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분량에 관해서 생각했을 때 이 영혼은 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몇 개여야 될까요? 네, 그렇죠. 언제나 하나이어야 되겠죠? 영혼이 이렇게 하나라는 말은 영혼이 어떤 인격이라는 것도 뜻한다 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네요. 두 번째 명제, 우리의 영혼의 활동은 결코 다수의 행동하는 사물의 협동으로는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은 질적으로는 단순하며 결합되어 있지 않다고 추론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명제를 나눈다. 영혼은 단순하다. 그러나 단순한 물은 결코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파괴란 언제나 다만 부분으로 분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고, 따라서 언제나 결합된 사물에 있어서만 관계할 수 있으므로 이 두 번째 명제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제도 생긴다. 영혼은 파괴되지 않고 불멸이다. 분량에 있어서 파악되는 영혼은 앞에서 하나라고 보았다고 한다면, 성질에 있어서 파악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단순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경험하는 게 복합체, 복합된 단위들로서만 다른 여러 대상들을 경험하겠죠. 예를 들면 물은 H2O일 겁니다. 철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 원소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복합되어 있는 것, 결합되어 있는 것,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영혼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복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므로 영혼은 단순하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추론할 수 있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단순하다는 건 뭘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괴라는 거, 부서진다는 것은 결합됐던 것들이 느슨해지고 끊어지고 분해된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단순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파괴되지 않고 불멸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온대요. 최재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어렵게 불후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파괴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명제. 우리의 표상의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는 생각한다 라는 의식. 따라서 우리 영혼의 이념이 밑바닥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영혼은 실체이다. 그리고 사유하는 실체이다. 실체는 우리가 순수 원칙을 통해 아는 것처럼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 자, 여러분들은 영혼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들이 생각나십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양 문화권에서,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면 동양 문화권에서 말하는 그런 혼백하고 비슷한 유사한 개념들을 저도 모르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서구에서 말하는 영혼은 이렇게 우리와 같은 동양 사람들이 보는 것과 너무나도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칸트가 말했던 영혼이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니까? 네, 생각한다 라는 그 개념이겠죠. 데카르트가 발견했던, 이야기했던 그 코기토 에르고슴,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레스 코기탄스, 생각하는 실체가 바로 영혼이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영혼은 실체이며 그것도 사유하는, 생각하는 실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명제. 마지막으로 영혼을 양상에 따라 규정하려고 한다면, 즉 그 밖의 인식에 대한 양상의 관계에 있어서 규정하려고 한다면 영혼 이외의 우리의 모든 표상은 우리 외부에 있는 많은 사물에 관계하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언제나 영혼 이외의 다른 사물을 그 표상으로서 포함하는 공간에 있어서의 통일로서만 나타난다. 이로써 우리는 물질적인 사물과 우리의 영혼과의 본질적 구별을 추론하고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을 비물질적이며 따라서 정신적이라는 명제를 얻는다. 앞에까지 분량, 성질, 관계적으로 알아보고요. 이제 양상, 즉 양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영혼은 어떤 모양으로 가지고 있을까라고 보니 영혼은 구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모습을, 형태를, 양상을 가지고 있지 않겠네. 즉 비물질적이겠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을 하네요. 영혼 이외에 다양한 것들은 나름대로의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영혼 자체만큼은 직접적으로 어떤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파악될 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영혼은 이렇게 비물질적이라는 것에서 다른 사물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이래서 영혼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영혼은 분량에 따르면 단일성, 인격적이다. 성질에 따르면 단순하다. 관계에 따르면 실체이다. 양태에 따르면 비물질적이다. 형이상학은 겨우 완성된 이성 추리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 명제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합리론자도 그 진리성을 감히 의심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즉 우리 이성이 스스로 우리에게 그 진리성을 감히 믿게 하려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단일성, 단순성, 실체성, 비물질성으로 영혼을 판단하는 것은요, 이건 칸트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전에 논리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칸트가 좀 함축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칸트 이전의 학자들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죠. 데카르트가 인간의 근원적인 것을 레스 코기탄스, 생각하는 실체라고 보았으니 실체에 대한 생각과 사유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전의 철학들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자신의 선배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상은 칸트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는 조금도 가차없이 비판의 빛을 발하여 사이비 진리의 얼굴을 비춘다. 도대체 우리는 그것에 의해 우리가 합리적 심리학의 명제를 얻은 이와 같은 추론에 대해 실제로 권리를 인정하는가? 혹은 단지 우리의 그릇된 추리가 존재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칸트는 이 의문을 제출한다. 그의 답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일전에 선험적 논리학을 들어가기 전에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 변증론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었어요. 칸트는 가상의 논리학의 비판, 사이비 진리에 대한 비판이 자신이 선험적 변증론에서 전개할 내용이다 라고 예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영혼에 대해서 저 결론을 내린 4가지의 주장들이 다 가상의 논리, 사이비 진리라고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칸트가 어떻게 비판의 칼날을 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영혼의 이념에 우리의 오성의 범주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면 우리의 추론은 의심할 바 없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범주는 경험을 목적으로 해서만이 존재하며, 따라서 범주는 단지 우리의 경험의 가능적 대상에 있는 사물에만, 따라서 직관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영혼의 이념은 결코 경험의 대상이 아니다. 영혼의 이념은 실제로 단순한 순수 이성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즉 사유의 주관의 무조건적 통일의 표상이다. 그러나 무조건적 통일은 모든 것이 조건부라는 경험에 있어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영혼의 단순한 이념에 오성의 범주를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순수한 사유적 소산을 직관에 대체하게 된다. 우리가 영혼을 공간 및 시간에 있어서 직관할 수 있다고 하면 위의 명제들은 모두 바르고 또한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의 이념은 이성이 스스로 산출한 사유적 소산이기 때문에 오성은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에 분량, 성질, 관계, 양상이라고 하는 저 범주의 틀을 영혼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학자들이 얘기했던 영혼은 단일하다, 하나다, 그리고 단순하다. 영혼은 실체이며 비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했던 내용들은 다 옳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범주를 적용할 때는 어떤 대상에 국한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렇죠. 현상에 관한 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물 자체를 제외하고 경험 가능한 영역인 저 현상적 대상, 현상체들에게나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영혼은 현상체일까요? 아니면 경험을 뛰어넘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유하는 우리 이성의 이념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칸트는 영혼이란 우리의 순수 이성의 이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성은요, 많은 부분 자꾸 경험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래서 용이라든지 혹은 요즘 문화에서 잘 발견될 수 있는 좀비라든지 이런 경험을 넘어선 존재들에 대해서 마구마구 만들어내죠. 그러나 하다못해 저 마블 영화에서처럼 슈퍼 영웅들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저 영화에서 보이는 슈퍼 영웅들이, 좀비와 같은 괴물들이 중국 영화나 홍콩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날아다니고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무협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게 가능하다 생각할까요? 생각해보니 중국인들은 아직도 무협에 대한, 자신의 전통 무술에 대한 환상이 있네요. 똑똑한 우리 현대인들은 결코 그런 생각과 사유에 빠져있지 않겠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은 이렇게 저렇게 이념의 대상들을 만들어내지만, 산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경험 가능한 대상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성이 아무리 영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코 우리의 오성에는 들어오지 않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상술의 모든 명제는 그릇된 추리이다. 그러나 그들 명제는 우리의 이성의 본질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릇된 추리이며 이성 비판에 의해서만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합리적 심리학은 학문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명제의 타당성이 증명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로부터도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한 사유적 소산에 관해서는 우리는 긍정적인 것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것에 관해서도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이 단일성, 단순, 실체, 비물질적인지 어떤지는 지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사항인 것이다. 영혼에 관한 저 추리들은요, 실은 오류에 불과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순수이성의 오류 추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추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이성은 저렇게 많은 오류들을 발생해서 경험할 수 없는 대상들을 추리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추리,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추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것을 인간의 영혼, 세계의 근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든 최고 존재에 대한, 즉 신에 대한 궁금증만큼은 우리 이성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욕구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순수 이성 추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순수 이성, 즉 이론 이성을 통해서는 저 영혼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생각하고 파악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영혼이라는 게 없다고 부정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부정할 수도 없대요. 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그런 존재일 테니까요.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신앙의 대상으로, 신앙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칸트의 결론입니다. 뭐 거창한 걸 기대했다면 약간 시시해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